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갑자기 급등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레포 금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원래 한 2.5% 수준이었던 레포 금리가 10%까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준도 금융시장에 갑자기 570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또 긴급 투입했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이걸 짚어보는 이유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것을 한번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네. 먼저 레포 금리가 뭔지 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미 연준과 주요 은행, 네. 증권사라든지 또 심지어는 모기지 회사들도 포함됩니다. 네. 그런 회사들 간의 단기 자금, 하루짜리 자금 거래를 대규모로 거래를 하는 데 쓰이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매 자금의 어떤 지표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의 수단의 어떤 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뉴스에서 그런 거 접하지 않습니까? 연방 기금 금리의 네네. 목표치를 올렸다 내렸다 네. 이렇게. 네네. 근데 그 목표치를 실제로 이제 관리하는 수단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네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레포 금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 연준이 관리를 하는 금리인데 왜 급등했냐? 그러니까요. 급등했다라는 것은 그 관리의 어떤 그 능력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 많이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뭔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 어원은 그렇죠. 레포, 리퍼치스, 그러니까 다시 산다라는 네네. 것인데 사실 그 다시 사는 대상은 미국의 국채가 되겠습니다.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니까 이거 이자율 자체는 되게 낮습니다. 네네. 낮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만기 하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자율 자체가 얼마가 높다 낮다라는 것이 보다는 1차적으로는 뭉텅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의 그 매일매일의 어떤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자금 사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금 시장의 금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레포 금리를 좀 그럼 간단하게 이해하면요. 제가 만약에 시중은행이에요. 그리고 연구위원님께서 중앙은행입니다. 그럼 제가 들고 있는 채권을 그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저 돈 좀 꿔주세요. 하루 있다 갚을게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갚을 때 2.5%인데 이게 갑자기 10%로 금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10%는 아니고 네네네. 1할 한다면 그쵸. 365분의 1 정도의 금리를 내는 것이고요. 또 그 증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반대로 꿀 때도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레포, 그러니까 리퍼치스 한다니까 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넘긴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다시 주고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레포 금리인데, 근데 레포 금리가 갑자기 2.5%를 1년 내내 거의 꾸준히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10%로 오른 건가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거기에 공급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자금의 가격이 뛰었다라고 초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돈을 내줄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자체가 완전히 부족하다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대규모로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는 그런 네. 것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장부를 맞춘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 맞추는 기준은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공교롭게도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 기업들의 어떤 3분기 법인세 납부 마감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조적으로 계속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 늘어나는 국채 발행량을 이제 말하자면 시장에서 소화가 된 것인데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샀다는 것이죠. 네네. 그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지갑 속의 돈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갑과 같은 그런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대형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때 계속 융통해서 굴리게 되는 그런 어떤 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좀
초과 수요, 그러니까 좀 부족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왜 못 맞췄냐, 그거는 사실 금방금방 그때그때 대응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금리가 그토록 또 한 급등 뛰도록 가지요. 이렇게 네. 놔뒀냐라는 그런 부분이 그런 있죠.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납부는 뭐 매 분기마다 있는 거일 거고요. 그리고 네, 그렇죠. 미국 국채의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도 비단 갑자기 뭐 1년 내에 갑자기 이번에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네네. 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냐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연준이 긴축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를 올리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이제 금리를 도로 이제 인하하는 스탠스로 돌아섰는데 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QE 네.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이후에 양적 축소를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당 부분 좀 매각하는 그런 정상화하는 대차 대조표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는데 이것의 속도가 네. 마치 그 금리 인상과 비슷하게 조금 빨랐던 거 아니냐, 과도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양적 완화, 양적 축소가 네, 네. 진행이 되어 온 결과로 이러한 그 작은 교란 요인, 말씀하신 네. 대로 일시적인 요인이고 늘상 있었다 왔다. 그리고 또 뭐 정부 국채 발행량이 느는 것은 계속 기조적인 것인데 네네.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 레포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이 약간 들썩들썩하는 그런 조짐들은 좀 나타나 왔었다라는 그런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레포 금리가 급등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돈을 우리 흔히 인체에서 뭐 혈관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레포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콜 시장 이런 것들인데 동맥 중에서도 큰 동맥. 네네. 이게 약간 좀 막힌다라든지 뭐 우리가 경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뭐 심근경색도 혈관이 막힌 거니까요. 네. 그런 큰 혈관이 막힌다 혹은 좀 타이트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그 주체가 결국은 연준과 거래하는 대형 금융 주요 금융기관들의 어떤 유동성 사정이 물론 근본적으로 뭐 돈이 완전히 말랐다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네네. 제때 공급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금융 시스템, 금융 체계 전체의 어떤 약간의 좀 장애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인데 이제 3분기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에게 돈을 그러니까 돈을 꺼내 달라고 그러니까 빌리는 게 아니라 꺼내 달라고 했어요. 네. 꺼내 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에 넘기고 그만큼의 돈을 하루짜리로 좀 빌려 올게요라고 했는데 이게 빌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에게 분명 기업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순간적으로 올 수 있다는. 네, 그렇죠. 뭐 지급 준비 제도라는 그렇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금을 한 예금주가 와서 나 다 찾아야겠어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주 미리 조금만 말씀을 주시지 그러십니까? 갑자기 오셔서 이러면 네네. 어떡하십니까? 저희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다시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데 관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레포 금리가 혹시 급등했던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공부해 보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 이럴 때도 이 레포 금리가 조금씩 들썩들썩한다. 그래서 네네.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양적 축소 정책의 어떤 그 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겠냐. 뭐 어떻게 보면 예정된 것이다. 레포 금리가 완만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인데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급등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 경우는 역시 2008년 리만 사태 때 정확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특히 네. 상반기부터 이 단기 자금 시장이 들썩들썩했었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네. 그 당시에 우리 추석 연휴 직후였는데 그렇죠. 추석 연휴 중에 네네. 이제 파산 선언을 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이제 경색이 됐죠. 근데 네. 그때 어떤 레포 금리 급등은 사실 금리의 급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다. 네네. 양적 긴축이 조금 많이 달려왔다. 다시 완화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다음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정도인데 2008년 하반기 때 빚어졌던 레포 시장의 혼란, 그러니까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의 그때는 뭐 명확하게 경색 국면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요 공급의 과부족 문제가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금기에 혹은 다음 분기에 손실이 날지 모르고 네네. 혹시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대 뭐 6대 주요 투자은행 가운데서 베어스턴스에 이어서 리만 브라더스까지 파산을 한 상황이니까 거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래 상대방 리스크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증폭이 되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뭐 단기간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일거에 좀 마비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네네.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8년을 이제 그 지금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는 막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산하려는 투자자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인출하려는 그 금액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레포 금리가 급등했던 것은 정말 불씨를 당기는 그런 역할도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뭐 예를 들면 빅스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스프레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 증폭된 상황이었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적 더 평탄한 그런 온건한 상황에서의 어떤 수요 공급 문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찰나적인 수요 공급은 아니고 시스테믹하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이 못 따라가지고 네네.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의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포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정말 뭐 2008년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건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